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국채를 판매하는데 많이 쓰이는 네 가지 블록체인, 괄호 열고 닫고 코인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그 전에요, 제가 신문 기사 하나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빅테크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다, 구글이다, 메타 할 것 없이 지금 AI 열풍입니다. AI, 생성형 AI 만들려면요. 사실 그 뒤에 있는 뒷단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빅테크들이 AI 학습 데이터를 마구잡이로 수집하고 있다. 지금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불붙고 있지 않습니까? 규정을 무시한 채 유튜브건 소셜 컨텐츠건 그냥 무자비하게 다 가져가서 쓰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사실 어떤 기업이든지요, 세일즈, 판매가 없으면 그 기관이 버틸 수 있습니까? 판매를 해야 살아남죠. 근데 세일즈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마케팅 하려면 우리의 개인 정보가 필수입니다. 근데 이걸 얻기가 쉽지가 않죠.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의 연락처, 취향, 우리가 뭘 샀던 구매 이력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매일 수신하고 있는 이메일, 전화, 문자 메시지, 팝업창, 소위 말하는 스팸도 많이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서 규정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그냥 무단으로 탈취하고 있습니까? 탈취하고 있죠.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이제 향후에 CBDC의 시대 오겠죠. 우리는 사실 이걸 원치는 않습니다. 각국의 정부들이 좋은 얘기 많이 할 겁니다. 예를 들면 투명하다, 안전하다, 효율적이다, 여러 가지 내세우겠지만 우리의 사생활이 과연 지켜줄 수가 있을까요? 이 기업은 이윤을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각국의 정부는 이제 통제라고 하는 본인들의 공권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죠.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요. 편리한 부분이 당연히 있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이고 우리는 손 하나 까딱하면 이제 자기 인증 같은 거 막 어렵게 안 해도 되죠.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제가 볼 때는 탈중앙화를 위시한 핵중앙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나보다 빅테크 기업들이 더 잘 아는 시대가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월 8일자입니다. 두 개의 고래 주소가 있는데 이더리움을 하루도 안 돼서 3,511만 달러, 우리 돈 470억 원의 이더리움을 매수했다. 평당가를 보니 약 3,400달러, 우리 돈으로 한 460만 원 정도에 샀다라고 하네요. 최근에 조정에 많이 좀 산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관련 제가 퍼드가 작년서부터 계속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카더라, 조사를 받는다 카더라, 이 ETF가 될 확률이 20% 미만이라 카더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흔들리지 마시고요. 행동, 팩트만 체크하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조정이나 횡보, 사실 이럴 때는요, 바이 더 딥, 기회죠. 지금 이 두 개의 고래는 사고 있었던 것으로 지금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 봤더니 이더리움의 신규 주소가 지난달이면 3월달이네요. 3월달 한 달에 몇 개가 늘어났습니까? 366만 개가 늘어납니다. FTX 사태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근데 이제 좀 의외인 것도 있어요. 1년 이상의 활성 공급량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감소했다더라. 자, 활성 공급량은 이 이더리움이 중앙화 거래소 등 어쨌든 외부 주소로 이동한 비율. 이더리움 이동하는 게 왜 이렇게 좀 줄었을까요? 신규 주소는 많이 늘어났는데 중요한 건 팩트죠. 신규 이더리움 주소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합니까? 누군가 이더리움을 주소를 만들면 그게 이제 샀으니까 주소가 생기는 거거든요. 많이 샀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용자가 늘어났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활성 공급량이 그러면 이거 왜 줄어들었을까요? 제가 이제 추정컨대 이더리움 레이어 1을 쓰는 대신에 얼마 전에 덴쿤 업그레이드가 있었죠. 레이어 2의 수수료가 더 낮아지고 속도는 훨씬 빨라졌습니다. 그러면 레이어 1, 이더리움을 쓰시겠습니까? 레이어 2를 쓰시겠습니까?
당연히 레이어 2를 쓰겠죠. 레이어 2 쪽으로 많이 들어온 게 아닌가 하는 저의 추정치입니다. 팩트, 중요한 건 어찌됐건 이더리움 주소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가격의 상승적인 부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더리움 온체인 트랜잭션이 급증했는데 뭐 때문이다? 댕쿤 업그레이드 영향이다. 레이어 2 수수료가 낮아지면서 한 주에 트랜잭션이 무려 3,200만 건으로 급증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보고서가 또 나오는데요. 이런 보고서는 카더랍니까? 실제 일어난 행동입니까? 실제 행동만 분석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 폴리곤과 이더리움 체인에 대규모의 신규 사용자가 유입됐다. 뭐 솔라나가 얼마 전 그 정체를 뭐 겪고 있다. 근데 폴리곤과 이더리움 고속도로도 인기가 많더라.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신규 사용자가 유입됐다. 3월 27일 기준 올 들어서 폴리곤 고속도로에는 1230만 명이나 몰려왔고요. 다 신규입니다. 이더리움도 1340만 명, 뭐 두 개 합치면 뭐 2570만 명, 엄청난 사용자가 신규로 늘어왔죠. 근데 이걸 한번 봤더니 1분기 전체 이더리움 체인 신규 사용자 유입의 70%입니다. 이 두 개 합쳤더니. 그러면 이더리움과 폴리곤 고속도로를 사람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서 쓰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주 요인 이거 어디다 쓰냐? 디파이 거래량이 급증했다. 디파이 쪽으로 이 두 개를 많이 쓰고 있구나. 근데 여기서 우리가 드는 좀 그 고민이 있죠. 사용자가 늘어나면 코인 가격도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근의 가격 뭐 별로 재미없죠. 이게 이제 그럴 확률이 높다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꼭 비례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용자가 늘어나면 코인 가격도 오를까요? 결과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가격도 같이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일시적으로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어떤 색의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뭐 요즘 뭐 사과가 비싸다고 하는데 사과의 가격도 결국 뭐가 결정합니까? 수요와 공급이죠. 이더리움과 폴리곤 체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 말 팩트입니다. 근데 체인을 고속도로를 사용만 하고 나는 그냥 디파이나 뭐 코인을 이체하는 데 쓰는 아니면 대출하는 데 쓰는 사용만 했지 이더리움이나 폴리곤을 안 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격은 별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1분기 뭐 비트코인은 막 날아갔는데 이더리움, 폴리곤 되게 재미없죠. 근데 비트코인은 그러면 왜 그렇게 올랐을까요? 이걸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트코인 현물 ETF가 1월 10일자로 승인이 됐습니다. 이거는 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까? 비트코인 수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전 세계 기관들이 이것 때문에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랐고요. 자, 반감기는 뭡니까? 이제 뭐 며칠 후면 이제 그 반감되죠.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절반으로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이거는 뭐 바로는 아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그 이벤트죠. 이거 빅 이벤트입니다. 지금 뭐 그 수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번은 효과가 적을 것이다 하는데요. 그 말에는 조금 오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그대로라고 가정을 하면 그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번 비트코인 반감기 때랑 같습니까? 시가총액도 같습니까? 지금 훨씬 시총이 늘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큰 것의 절반이 줄어드는 건요. 여전히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가면서 이전만큼 가격이 오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히 가격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제가 QE라고 썼는데요. 뭐 금리 인하하겠죠. 올 이제 뭐 하반기 언젠가 연준에서 금리 내리고 유럽 중앙은행도 금리 내리고 뭐 전 세계 다 내립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돈을 찍죠. 이것은요. 비트코인 수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직접적인 것까지는 이게 아닐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뭐 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찍는다고 이 돈들이 뭐 바로 막 그 코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돈이 점점 많이 풀리겠죠. 나중에 그 돈이 어디로 갈까요? 은행에 맡기겠습니까?
유동성이 풍부하면 더 큰 수익을 쫓아서 은행에서 빠져나와서 부동산으로 가고 주식으로 가고 코인으로 갑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폭발할 것이다. 수요와 공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한번 살펴봅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이게 뭐 언제 된다는 모르지만 언젠가 되겠죠. 그건 뭐다? 이더리움 수요의 폭발적인 상승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오르면 비트 이더 오르면 알트는 그대로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인이 아직도 초창기예요.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전체 시장 우르르 따라가고요. 특히 이제 알트코인의 대장이 뭡니까?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 시총 12, 시총 22, 시총 30위권에 있는 코인들 따라서 올라가고요. 뭐 중간 시총, 작은 시총, 순환 펌핑이 이게 사람의 사실은 탐욕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알트코인 수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강력하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ETF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나중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사용자가 늘어나면 중장기적으로 그 코인에 대한 코인이 이제 자동차잖아요. 뭐 도로만 붐비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떠서 레이어 2로 더 많이 결국 코인이 필요합니다. 수요도 증가할 것이고 가격도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렇게 치면요. 지금 뭐 이더리움이나 폴리곤처럼 좀 재미없는 이런 조정장에서는 사실 뭐 조금씩 더 담기에는 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월 8일자입니다. 1, 4분기 이제 사실 이제 지나서 하나씩 데이터가 나오죠.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이 무려 1,350억 달러, 뭐 한 160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13.5%가 올랐다. 이 말은요. 그냥 코인 가격이 올랐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거의 무방합니다. 특히 테더 하나만 1,000억 달러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USDC가 2위죠. 지금 270억 달러니까 거의 뭐 한 3배에서 4배 가까이 테더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기간 내에서 코인 가격이 상승하면서 코인들의 수요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재밌는데요. 자,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이 늘어나면요. 이 코인들이 코인으로 갑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이걸로 이제 코인을 사니까 코인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코인 가격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이걸 또 우리는 원화로 사지만 해외 뭐 여러 특히 제3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코인을 삽니다. 그러니까 코인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걸 사려고 스테이블 코인을 더 찍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한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테더와 USDC 이런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계속되는 한 저는 이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다. 저희는 지금 겨울이 지났고요. 봄도 지났습니다. 이제 여름으로 접어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산 토큰화 관련해서요. 코인게코라고 하는 곳에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페이지 하나만 이렇게 가져온 건데요. 이게 tokenized treasuries,라고 나와 있죠. treasury는 미국의 국채입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단기 국채를 판매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지금 업체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뭐라고 합니까? 미 단기 국채가 low risk, 위험은 낮고 steady한 yield, 그러니까 뭐 꾸준한 이자를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이런 투자자들이 계속 유입될 것이다. 그러면서 프랭클린 템플턴, 온도 파이낸스 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이미 이렇게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을 한 거죠. 프랭클린 템플턴은 전 세계 22 자산 운용사입니다. 우리가 블랙락만 아는데요. 여기 엄청나게 큰 데입니다. 자, 여기에서 펀드를 발행했는데 단기 국채 파는 펀드를 보관을 누가 합니까? JP 모건 체이스가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쓰는 블록체인이 뭡니까? 실은 다른 데는 다 이더리움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프랭클린 템플턴은 이더리움을 안 쓰고 뭘 쓴다? 폴리곤을 씁니다. 그리고 폴리곤보다 더 의외가 뭡니까? 의외의 체인은 바로 스텔라입니다. 스텔라와 폴리곤을 사용한다. 저는 특히 이제 스텔라가 좀 의외긴 하죠. 근데 스텔라 써보시면 굉장히 저렴하고 빠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도 파이낸스, 여기 펀드를 보관하는 커스토디언이 누구다? 모건 스탠리. 모건 스탠리는 JP 모건에서 분사해서 나온 투자은행입니다.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프라임 이런 회사들이 이 펀드를 보관해 주는 거죠. 여기에서 쓰는 체인이 뭐다? 이더리움 쓰고요. 폴리곤 씁니다. 그리고 솔라나까지 쓰죠. 미 국채 이 사실요. 국가 채권은 거래 단위가 굉장히 큽니다. 금액도 크죠. 그러려면 고속도로를 여러 개 확보를 하고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현재 기준입니다. 나중에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요. 이제 미국의 국채, 괄호 열고 닫고 미국의 국가 부채죠. 이거 판매하는데 제일 많이 쓰이는 고속도로 1위가 어디다?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이제는 뭐 큰 의심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그 다음 썼던 다른 그 체인들이 뭐다? 폴리곤 나왔죠. 스텔라, 그 다음 솔라나. 여기 왜 리플 XRP가 빠졌냐? 리플은요. 지금 SEC에서 소송을 하고 있죠. 지금 여기에 넣을 수 있습니까? 이 자산 운용사들 SEC 눈치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빠져 있다. 자, 미국의 국채. 이게 뭐 기존 수십 년간 뭐 중국, 일본, 뭐 중국, 사우디 할 것 없이 다 사셨죠. 근데 지금은 미국의 국채 안 삽니다. 대신에 금을 사죠. 이거 판매를 해야 미국의 빚을 자꾸 누가 사줘야 그걸로 돈도 쓰면서 경제도 발전시키고 기축 통화, 그 세뇨리지 효과도 누려가는데 안 팔리니까 지금 어떻게 한다? 이자를 내가 줘 주겠다. 속도 정산하는 거 훨씬 빨리 해줄게. 수수료는 내가 더 낮춰줄게.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블록체인 위에 얹어서 판매를 하는 도구로 쓰고 있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 기억하십니까? 블록체인만 혁신이고 코인은 다 사기야. 라고 발언했던 데가 누굽니까? JP 모건, 블락락이죠. 뭐 돈 세탁이다. 부정 발언했던 그곳에서 지금 가장 앞장서서 뭐합니까? 자산 토큰화해서 미 국채 팔아먹고 있는 거죠. 이게요. 블록체인, 이게 고속도로, 인프라만 혁신이고 그 안에 다니는 자동차는 가짜야.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우리한테 10년 이상 세뇌를 시켰던 겁니다. 속였죠. 왜 속였을까요? 이거 뭐 언론 플레이 하는 것 이것 가지고 불법이라고 하긴 좀 애매합니다. 우리 속인 거예요. 그냥 기만한 건데요. 이유는 뭐다? 시장 장악이 아직 덜 됐고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가격이 낮았죠. 우리한테는 우리가 저렴할 때 사면 됩니까? 당연히 저렴할 때 사야 되지만 저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요. 저가 매수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주 비싼 가격으로 사줘야 얘네들이 좋아하죠. 왜 그럴까요? 비싼 가격에 사야 또 물렸다가 떨어지면 패닉스라고 또 패닉스를 했다 또 올라가면 포모 바잉하고 샀다 팔았다 하면 누가 부자가 된다? 당구장 주인만 부자가 됩니다. 굉장히 교묘하게 우리를 속인 거죠. 이제는 속지 말자. 지금 뭐 자산 토크나 작년 3월부터 그 블랙마켓 레리 핑크가 그냥 대세처럼 밀어붙이면 전 세계 그냥 갑니다. 그래서 ETF도 승인이 된 거고요. 지금 보시면 미국에 아무도 안 사주는 국가 부채를 판매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씁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그 밑에 담보로 미 국채 또 집어넣어놨죠. 미국 달러까지 집어넣어놨습니다. 기축 통화 달러의 그 위상을 더 오래 가져가기 위한 방식으로도 쓰고요. 여러 가지 각종 수수료 수입은 뭐다? 이건 그냥 신규 수입원으로 또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겁니다. 자, 크립토 자산은 사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자, 리플 CEO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올해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5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이유는 뭐 너무 간단해요. 곧 있으면 이제 반감기가 올 건데 비트코인 반감기 되면 공급이 줄어든다. 반면 수요는 ETF 있지 않냐? 이것 때문에 기관 수요가 늘어난다. 이거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죠. 현재 암호화폐 시총은 현재 기준 약 2.7조 달러 정도 합니다. 근데 이게 내년이 아니라 언제? 올해 5조 달러, 그러니까 약 2배 정도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건데요. 전문가들이 올해가 아니라 내년까지 보는 코인의 시총은 뭐 적으면 7조, 8조 달러, 많으면 뭐 12조 달러까지도 봅니다. 대략 한 10조 달러라고 하면요. 2025년 내년 뭐 중반이 될지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대비 시가총액이
약 4배 정도 상승을 해 있을 가능성이 저도 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시총이 4배라고 하면 잘 와닿지 않는데요. 비트코인이 현재 여기서 4배 이상 간다? 그럼 이더리움이다. 그 밑에 있는 코인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현재까지는요. 팩트는 뭐다? 비트코인이 올라야 알트코인도 같이 덩달아서 상승을 합니다. 반대로 비트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알트도 추풍 낙엽처럼 지금 떨어지는 괴상한 구조입니다. 이게 초기 시장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나중에 이렇게 안 될 겁니다. 근거로 들었던 반감기, 공급이 줄어들고 ETF 수요가 늘어난다? 팩트죠. 코인은 이제는 의심을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초우량 코인들은 그냥 바이 더 딥 하시고요. 그냥 들고만 있으시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단 허튼 짓을 하시면 아마 이게 쉽지 않으실 겁니다. 4월 6일자인데요. 세계 최초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캐나다입니다. 캐나다의 Purpose Investment ETF라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지금 현물 ETF가 나온 이후에 캐나다에서 돈이 비트코인이 20% 이상 빠져나갔다라는 게 지금 이미 결과로서 드러났죠. 자, 퍼포즈 ETF, 캐나다 ETF는 수수료가 1%라고 합니다. 블랙락 얼마입니까? 0.25%, 뭐 피델리티 0.2, 0.3%, 심지어 안 받는 데도 있죠.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은 몇 프로? 1.5% 수수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요. 캐나다건 뭐 스위스건 독일이건 이게 그레이스케일이건 전 세계 비트코인이 지금 다 어디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그냥 무슨 블랙홀처럼 흡수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저는 이거 똑같이 이더리움에 이거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었던 주소들이 봤더니 현물 ETF가 승인된 다음에 비트코인 더 샀더라. 근데 22만 개로 늘었는데 그 중에 무려 21만 개가 뭐다? ETF로 전환됐다. 이미 비트코인을 1000개 이상을 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더 산 거죠. 뭘로? ETF로. 무려 22만 개 중에 21만 개. 뭐 90 몇 프로 이상 다 현물 ETF로 들고 있다는 소리죠. 이거 보고 비트코인이 그러든지 말든지 이제 나랑은 별 관계 없어. 또는 뭐 이미 늦었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투자의 성공은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을 토대로 forward looking 하셔야 돼요. 미래를 보시고 미리 위험한 배팅을 하시는 분이 돈을 버는 게 바로 투자입니다. 이미 증명이 돼 있다? 무슨 기대 수익이 있겠습니까? 비트코인도 당연히 초우량 자산이고요. 큰 기회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큰 기회는 어디 있다? 그 다음에 ETF가 뭐가 되겠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미래에 벌어질 일. 하지만 지금 저평가되고 있는 코인들 있죠. 프랭클린 템플튼이 예전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여기 세계 20이고요. 굉장히 큰 자산 운용사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힌트를 이미 줬습니다. 비트 다음엔 이더리움이 될 거고 실제 이더리움 이제 ETF 현물 ETF 뒤늦게 집어넣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그다음 뭐가 될 것이다? 솔라나일 것이다. 솔라나도 지금 ETF 신청할 것이다. 라고 미리 언급을 해줬죠. 그럼 눈치채야죠. 그 다음 솔라나겠구나. 솔라나 다음은 뭐가 될까요? 솔라나 다음은 조금 애매한데요. 뭐 이제 그 시가총액 그 순서상 아발란체도 있고요. 도지코인도 있고요. 카르다노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발란체가 되지 않을까. 친미국 뭐 JP모건 같은 뭐 시티은행에서 뭐 아발란체와 디파이 실험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의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실제로 뭐가 될지 아직 저도 모르죠. 자, 스카이브리지 캐피털 설립자 그 앤서니 스카라무치. 자, 이분은 예전에 그 백악관에서 홍보국장으로 일했었기도 합니다. 골드만삭스. 지금은 이제 본인의 명의의 회사를 차리고 있지만 이 친구가 뭐라고 했습니까? 비트코인 가격 반감기 호재 아직 반영 안 됐다. 더 오를 수 있다. 지금의
10배 수준으로는 상승할 것이다. 지금 얼마입니까? 이제 거의 7만 달러 됐거든요. 여기 10배면 70만 달러입니다. 거의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0억 가까이 되는 거죠. 단기간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 근데 결국에는 갈 거야. 뭐 확신에 가득 차서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 하도 많이 들으니까 뭐 실없는 얘기고 와닿지도 않습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될까요? 크게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세 부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걸 진짜로 믿는 부류가 있고요. 두 번째,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가봐야 알지. 그걸 어떻게 확신해? 라는 부류도 있고요. 세 번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라는 분, 실제로 지금 이 코인 안 하시는 분 중에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지금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의 차이로 인해서 앞으로 1년, 전 2년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앞으로 1년 반 이내에 돈 평생 노예로 사느냐,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유인이 되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요, 많이 하면 믿음이 생길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공부를 근데 많이 한다고 무조건 성공합니까? 사실 그건 또 아닙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성공을 많이 한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팩트에 가깝죠.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기왕이면, 기왕이면 현실적 낙관주의자가 되자. 낙관주의자인데요.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현실을 그 뼛속까지 현실에 기반한 이제 꿈을 꾸는 드리머가 되라는 얘기죠. 낙관주의들이 결국은 부를 가져갑니다. 비관주의자, 염세주의자 안 됩니다. 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는 올해 큰 시련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 전에 크게 또 상승할 수도 있죠. 그건 모르지만 이런 큰 시련이 와도 잘 이겨내야 뭐가 된다. 믿음을 잘 지켜내야 뭐가 된다.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믿음이 자라고요. 그 믿음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한 분 한 분 자유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자유가 목표예요. 자유를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